부패 행위의 의미, 부패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 부패란 썩는 것을 말하죠. 음식물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이나 사회, 정치, 제도가 썩는 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불공정한 방법이라 하면 뇌물, 친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정의의 반대편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주택, 결혼,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등으로 평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조업 세계 5위, 수출 세계 6위, 국방력 세계 6위, 세계 10대 강대국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유럽처럼 풍요롭게 살지는 못할까요? 그들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 만들고 있고 지금 그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데 왜 아직도 소득이 그들보다는 못한 것일까요?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CPI라고 부패 인식 지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부패 인식 지수. 색이 짙을수록 부패한 것입니다.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패했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색이 옅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짙은 색인 걸 알 수 있죠. 괜히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세계는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를 엿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점이죠. 100점 만점에 55점 받은 겁니다. 겨우 절반이 맞은 거죠. 저는 시원치 않죠. 정말 좋은 성적을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부패한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자, OECD 국가들 36개 있다는데 그 중에 30이니까 뒤에서 빠른 거죠. 자, 이거는 연도별로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쭉 보니까 거의 한 5.5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죠. 최근에 살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패 인식 지수 1이 상승하면 GNP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아까 얘기했었죠. 얼마였습니까? 예, 25%입니다. 약 4분의 1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자, 우리가 CPI가 5.5가 아니고 최상위권인 9.5가 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4분의 1 곱하기 4니까 1이 되겠죠. 100% 2배입니다. 3만 달러가 아니고 6만 달러가 되겠죠. 미국이나 덴마크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OECD 평균인 7.6만 되어도 3만 달러가 아니고 4만 달러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과연 이 CPI 1점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될까 싶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부패의 예시들을 하나씩 보고 나면 이 CPI 1점이라는 의미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믿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환, 유현선, 아버지와 딸입니다. 그럼 인터넷 포털에 무슨 일로 이렇게 이슈가 되었는가? 아버지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 고시 중에, 국가고시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사법고시도 행정고시도 아닌 외무고시입니다. 사법고시가 한 100명씩 뽑을 때 외무고시는 20명도 채 뽑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야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6년에 특이하게도 정기시험이 아닌 특채를 한 명을 뽑겠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외국어는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조리 응시를 했겠죠.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면접입니다. 그리고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서류심사에 17명이 뽑혔습니다. 여기에는 장관의 딸도 있었죠. 자, 그런데 장관의 딸의 서류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었던 겁니다. 토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효과가 없는 거죠.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장관의 딸의 서류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합격이 되더라도 추후 이것이 확인이 되면 합격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시험이 끝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합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합격자가 없는 거죠. 지원한 사람들은 황당했겠죠. 아니 합격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뽑았으니까. 자, 그리고 끝난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이 지난 다음 2010년에 또다시 특채 공고 한 명을 뽑겠다고 특채 공고가 난 겁니다. 1차 서류심사, 2차는 면접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딸도 역시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 장관의 딸과 함께 6명이 통과했습니다. 2차 면접 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합격자는 한 명, 바로 장관의 딸이었습니다. 필기시험도 없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뽑는데, 자, 여기서 면접관들은 누구겠습니까? 모두 외교부 직원들일 테니까 장관의 부하 직원들이었겠죠? 이 특채가 왜 갑자기 생겼는지 알겠죠? 애초에 장관의 딸을 뽑기 위한 채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채용에서 장관의 딸이 자격 미달로 되니까 모두를 다 탈락시켜버리고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준 겁니다. 4년간. 4년 뒤에 다시 채용 공고를 내서 결국에는 장관의 딸을 뽑은 겁니다. 최고의 실력자들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외교부에 장관의 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된 겁니다. 부패의 전형입니다. 친분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 바로 부패 행위입니다. 자, 그 당시 이 사건으로 외교부를 감사해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전체의 한 30% 가까운 직원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잘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게 채용한 장관도 부패한 거지만 그렇게 들어간 딸도 본인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것을 알 텐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역시 부패한 겁니다. 자, 이분이죠. 예쁘죠? 그러나 부패한 겁니다. 또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장관에게 찍히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테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얘기도 안 하고 있었고, 또 주변에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앉아있고 저기도 앉아있고 수시로 여기저기 앉아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다는 겁니다. 조직이 부패한 거죠. 자, 이러한 채용 비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김무성 씨입니다. 이전에 새누리당 대표였었죠. 이전에 한번 언급한 적도 있을 겁니다. 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김현경 씨라고 있습니다. 이 수원대학교 교수로 몇 년 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원대 교수들이 보니까 서류에서 경력상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런데 교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잖아. 알고 봤더니 김무성 씨와 수원대 총장이 절친한 사이였어. 이 화가 난 수원대 교수들이 법원에 단체로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별 얘기가 없습니다. 부패한 거죠. 자, 다음 사례입니다. 김성태 씨입니다. 자한당 대표를 지냈었죠. 역시 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보다 되기 어렵다는 신의 직장인 공사 KT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식 시험을 치러서 입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사면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태 본인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KT 인사 담당자가 KT 사장이 김성태의 딸을 채용하라고 지시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패 행위죠. 자, 관련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한 10분의 1만 이렇게 해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패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를 썩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CPI 100점 만점에 55점이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뿌리 깊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패를 우리 모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뿌리를 뽑는다면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삶을 누리며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부패 행위의 문제점과 원인. 자, 부패의 사례를 통해서 부패로 인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부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겠죠? 이분이 아닙니다. 이분입니다. MB 전 대통령이죠. 부패하면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분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분이 재임 시절에 자원 외교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나 구리 같은 지하 자원이 부족하니까 해외의 유전이나 광산을 구입하거나 채굴권을 매입해서 우리나라의 자원 자급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재임 시절 우리나라 석유 자급률이 0%였는데 4%, 임기 내에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재임 이후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매입한 유전이나 광산 등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 껍데기만 매입한 거죠. 자,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캐나다에 하베스트라는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나오죠, 하베스트. 하베스트는 석유 회사이기는 하지만 캐나다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전이 없습니다. 그 캐나다에 있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일 샌드, 요즘은 쉐일 오일이라고 하죠. 지금이야 미국에서 기술 혁신에 성공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오일 샌드는 정크 오일이라고, 쓰레기 오일이라고 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석유가 모래층이 섞여 있는 형태라서 뽑아내기도 어렵고 질도 나빴어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베스트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빚더미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우리 정부가 석유공사에게 하베스트를 인수하게 한 겁니다. 사게 한 겁니다. 자, 이 당시 우리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하베스트가 뭐하는 회사인지, 어느 나라 회사인지도 몰랐었죠. 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했다는 것이 캐나다 신문에 실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하베스트는 빚더미 회사여서 아무도 사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베스트는 인수 가격으로 10센트, 0.1달러죠. 우리 돈 100원에 내놓은 회사였습니다. 1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회사였죠. 여러분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100원을 주면 살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빚이 엄청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인수를 한다는 것은 빚도 함께 인수했으니까 빚을 갚아야 하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였죠. 자, 그런데 한국의 석유공사가 무려 100원짜리를 1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으니까 캐나다에서는 대단한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뭐 캐나다의 신문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민이 이 뉴스를 보고 황당하죠. 국내에 제보를 했고 우리나라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왜 샀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이런 의문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볼까를 찾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베스트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 1조 원을 받은 것이 되니까 기자가 추적을 해봤답니다. 장부에 적혀있는 소유주 A, 외국인입니다. 추적해 봤더니 실소유주는 아니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외국인 B로 보였습니다. 추적 끝에 B도 아니었습니다. 더 추적을 해보니까 외국인 C였습니다. 자, 그런데 C는 외국인이긴 합니다. 이름도 외국인이고 국적도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모는 한국인이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MB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자, 이제 알겠죠? 왜 100원짜리 회사를 석유공사를 통해서 1조 원에 매입했는지. 1조 원을 절친한 사람에게 그냥 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의 성향상 최소한 반띵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패죠. 이 1조 원은 석유공사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습니다. 국가의 기관 기업이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겁니다. 자, 이게 한 예일 뿐입니다. 이분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엄청 많지만 극히 일부만 수업 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이 어디입니까? 인천공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공항으로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던 공항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은 거죠, 당연히. 자, 그런데 지금은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민간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 해도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가기관이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목적이 수익이 아니죠. 국민의 복지가 목적입니다. 적자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적자가 나면 운영을 잘못했다, 방만한 운영을 했다, 적자 운영으로 국가 예산이 계속 낭비된다, 보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민간 회사에게 운영을 하게 하면 경쟁력 있게 운영이 될 것이다
면서 민영화를 시키곤 했습니다. 자, 민영화는 민간에게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였던 MB 정부도 그랬었죠. 그래서 멀쩡한 공항을 민간에 팔기로 한 겁니다. 총 7조 원이 들어간 인천공항을 외국계 회사인 맥쿼리, 들어보기도 못했죠 여러분. 저도 생소했는데 당시에는 정말 이름도 생소한 맥쿼리의 헐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반의 반값에 팔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공항을 왜 팔았을까? 자, 이런 의문을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알아보면 된다고 했죠.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수상하게 여긴 한 기자가 추적을 한 겁니다. 실소유주는 누굴까? 그가 가장 많은 이득을 봤을 텐데 키워보니까 외국인 A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까 A가 아니라 또 외국인 B였습니다. 그런데 B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들여다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처럼 다 외국인이죠. 외국에 살고 있어. 기자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조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그 기자는. 자, 그래서 더 들여다보니까 외국인 C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외국 이름에 외국 국적인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MB의 친척이었습니다. 자, 이제 의문이 풀렸죠. 수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 예산 수조 원을 친척에게 준 겁니다. 그냥 줬겠습니까? 이분의 성향상 최소한 반띵은 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부패입니다. 나라를 좀먹고 국가를 망치게 하는 부패입니다. 자,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자원 외교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국가에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네? 권력형 비리 요 얘기 나왔죠.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기업을 잘 모르니까 뭐 잘못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이상한 기업들을 인수했다는 겁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자, 연이어서 그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국가기관의 힘을 이용해서 공기업들에게 부실한 해외 기업이나 광산을 사게 했으니까 그로 인해 우리 공기업들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자료 보면 알겠지만 100%면 이게 2배인 거죠. 빚이 2배로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빚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 경쟁력 있게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 민영화를 시켜야 하겠다, 그거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민간에 또 팔려고 하겠죠. 그런 후에 인천공항처럼 또 매각하면서 털어먹겠죠. 이분들의 수법입니다. 국가를 말아먹는 수법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부패한 나라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결국 공기업이 떠안은 빚은 각종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갚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떼어먹고 그 돈은 국민이 갚는 것으로 결론이 나죠? 화나죠? 알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화가 나야 시민의식이 비로소 생겨나고 부패가 왜 그렇게 나쁜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MB 혼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작업한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이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이죠. MB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 자리에 임명된 것입니다. 뭐 여기서 지금 국회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죠. 자원외교. 뭐 증거를 없애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분 밖에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죠.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나라를 망치는 행동을 해도 자주 하면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또 나만 하나? 쟤도 하고 시켜서 했는데 뭐 자기 합리화를 하겠죠. 자, 이렇게 부패는 먼저 개인의 도덕성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일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부나 기업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이기적으로 변하겠죠. 나를 지킬 것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되면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자, 추가로 MB의 부패 행위는 너무나 많은데 간단히 정리된 그림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백조의 왕이죠. 왜 백조의 왕인지 보겠습니다. 넘기면, 올리면 MB 하면 4대강이죠. 명시된 예산만 22조 원. 실제로는 그보다 많습니다. 멀쩡했던 강을 파헤쳐서 강을 망쳐놨습니다. 국가의 4대강을 망쳐놓은 겁니다. 강에 불필요하게 댐을 만들었어. 근데 이 댐이 발전을 하면 괜찮은데 뭐 발전을 하는 것도 전기 발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댐입니다. 강물의 유속이 거의 흐르지 않아 강에 녹조가 생기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공사해 놓은 댐을 다시 허물고 원상복구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구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공사한 곳들이 날림으로 해서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좀 전에 얘기한 자원 외교 손실액이죠. 34조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외에도 각종 토목공사, 불필요한 곳에 다리를 놓고 불필요한 곳에 국제공항을 건설했던 겁니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곳에 다리를 놓고 전남 무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양파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밥 먹을 때 먹는 양파. 그 전남 무안이라는 시골에 국내 공항도 아닌 국제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어이없죠. 근데 누군가 어떤 기업이 그 건설을 맡아서 공사를 했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했으니까 공사비를 그 기업에게 주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죠. 자, 근데 아무나 그 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공사를 맡을 기업을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MB랑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도 1조 원이면 공사할 수 있는 것을 2조 원으로 부풀려서 공사비를 받는 거죠. 근데 그 공사비가 예산이라고 했죠. 국민의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공사비를 또 그냥 줬을까? 그 기업에게? 아니겠죠. 반띵은 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부패입니다. 그게 40조 원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들만 모아도 총합이 100조 원입니다. 그래서 100조의 왕입니다. 자, 여러분 100조 원 하면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크긴 큰데 뭐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잖아. 그래서 누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00원짜리를 한 줄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지구를 36바퀴를 돌고도 남는답니다. 엄청나죠? 그만한 돈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모든 대학생들이 돈을 내지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하려면 20조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나라를 털어먹습니다. 투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까 4대강 얘기했는데, 자, 4대강만 봐도 수십조 원의 예산을 다른 데 썼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 당연히 전문 강사 선생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줄 예산이 없어졌으니까 국어 선생님이 축구를 가르치고 영어 선생님이 농구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였죠. 지도가 되겠습니까? 또 애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부패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오늘은 2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